김용민 라이브 2부 1부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과 계속 대화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데만 골몰하는 기득권 정당들의 구태 정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도 실용 정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정치 행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요, 워낙 이제는 새 정치란 말이 낡은 정치처럼 들립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자주 쓰시는 그런 표현, 새 정치가요? 새 정치란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느낄 정도로 정당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정당의 정당과 정책 그리고 비전을 갖고 국민에게 심판받고 그 선거에서 그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정치 행보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을 같이 만들었다가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2016년에 또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의 그 국민의 선택을 일정 부분 받았는데 그것을 곧 또 깨서 대선 이후에 또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2018년에 했고 또 바른미래당을 이제는 또다시 자기가 만든 정당을 깨서 네 번째 창당을 도입하는데 이렇게 그때 그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받을 때마다 새롭게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행태가 바로 우리 정당 정치의 가장 구태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좀 오래 좀 멀리 보고 하신다면 자신의 현재 정치적 조직이 때로는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안고 같이 국민의 심판을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함께 지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책임져야 될 때는 그것을 그 당을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이것이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이 정당 정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꾸씩 중도 실용 정당 하는데 중도 실용 정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으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 갖고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더 해보자면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한 지역구에도 적합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의원실이 긴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홍익표 대변인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단독 공천 신청 지역인가요? 거기는 현재까지는 다른 경쟁자가 안 계신데요. 원래 원초부터 아무리 혼자 출마했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가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당의 그 지역의 지지율하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함께 비교해봐야 되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지역의 의원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상대 후보와 비교해봤을 때 승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해서 설사 단수 후보라 하더라도 그런 경쟁력이 현재 떨어지거나 적합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후보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그런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총선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또 이 보도를 보면은 출마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서 또한 강력한 권고가 갔고 만약에 불출마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컷오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정확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당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무리가 있거나 또는 명백하게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고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본인은 다소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차익으로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다 기부를 하셨고
전액을 다 기부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30-40년 가까이 무주택자로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집을 한 채 있는데 그것이 다소 과도하게 그 대출을 받았고 또 청와대 공직자로서 적절하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판단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검증위의 그 결론이 나기 직전에 네. 본인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 의견을 전달하면서 네. 먼저 당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 한편으로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정봉주원 문제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볼 예정인데 어쨌든 지난 그 원정권 씨 문제 이후에 네. 우리 당의 영입 과정 또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 평가에서 다소 구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당 후보들의 윤리 문제, 도덕성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적합성과 관련된 그다음에 당의 기존의 어떤 당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네.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이 현재 당의 그 입장입니다. 불출마 권고가 갔다든지 이거는 뭐 이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아직은 그런 거는 제가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봉주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홍익표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 대회 날인데 저희가 꼭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섭외 요청드리면요, 꼭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법 많이 듣습니다. 청취율 조사에서도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기회를 좀 이용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자,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국장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 오늘도 역시 뉴스9 아주 헤드라인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가적 관심사여서요. 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파급도 있고 오늘 나온 그 눈에 띄는 발표는 중국 당국의 발표인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지금 현재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태국 여행을 다녀온 여성도 아마 전해졌을 것 같고 중국 상황도 뭐 사망자 눈거라든가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의 발표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공식 기관에서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이 대체로 먼 밖으로 나오면 일반적 조건에서 2시간, 3시간 넘기기 어렵고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 생존하기 좋은 조건에서도 2, 3일 넘기기 어렵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또 소독을 하게 되면 거의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였는데 중국의 뭐 기관이 좀 어려운데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침방울을 통해서 인체 밖으로 나온 뒤에 어떤 매끄러운 물체의 표면에서는 현재 연구로는 수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 뭐 유리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먼지가 없는 철판이라든지 매끄러운 표면에서 그런데 온도나 습도가 적당하다면 수일 동안 생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도 온도에서 습도가 50%에 달하면 연구 결과 5일간 생존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닷새 동안이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조건을 들어서. 그래서 이 발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지금 국내 연구진에서도 이제 숙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국내에서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내용을 중국이 발표했고 가령 과거에 중국이 이 사태가 난 뒤에 초창기에 그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중국이 발표한 바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 없다. 네. 국내 연구진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이미 독일에서도 나와 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국의 이 발표도 네.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발표여서 네. 9시 뉴스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목조목 지금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보도인 것도 같지만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없진 않습니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예. 보통의 불안감이나 공포는 예. 정보를 못 접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네네. 대단히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언론 입장에서는 이 새로 나온 정보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를 발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퍼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네.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게 낫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염 전문 의사를 불러서 네.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달라.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면서 대비하는 게 낫죠. 예. 자, 뉴스9.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닷새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 소상히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정치권 소식이죠. 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거취에 대한 거취라고 하면 이 출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그 설왕설래가 있는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이 TK 지역의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곧 공천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를 발표한 바 있고 그런데 TK 지역 의원들은 그 지역은 지지세가 높은데 이런 기준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반론을 한다고 합니다. 당 지지율보다 황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낮은데 황 대표가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펴면서 이제 TK 지역 의원들은 본인들이 컷오프 되는 거를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거죠. 황 대표는 어디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난 3일이었던가요? 지난달. 그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그 험지가 어디냐. 계속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아니 험지가 어디인지 궁금할 것도 없어요. 사실 서울 종로가 험지 아닙니까? 그건 이미 근데 거의 물 건너간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언론사들이 서울 종로에서 가상 대결 조사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글쎄요. 여기는 뭐 이길 수 있는 험지여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닌 다른 곳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그 이낙연 총리가 나왔을 때 같이 나와서 뭔가 그 대표끼리의 뭐 그런 구도가 훨씬 나아 보였는데 시기적으로 좀 놓친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금 종로에 나가겠다 뭐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아마 뭐 내부적으로는 서울의 용산이나 양천도 뭐 타진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당선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 다른 곳에 가서 당선돼도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게 결정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한국당의 공천이 순차적으로 늦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의 결단이 없어지면 다른 험지에 누군가를 출마하라고 요구하거나 권유하기도 굉장히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래서 요 상황을 지금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의 선택이 좀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또 더 늦어지면은 당으로서도 도움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법조팀의 부탁드립니다. 오승목 기자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거친 언사로 반발하고 비판을 했던 김웅 전 검사가 오늘 세보수당에 입당했거든요. 그래서 검사와 판사의 현직에서 바로 정치권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취재를 해서 보도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법조팀의 뉴스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이들 환자의 접촉자가 모두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진단을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승인 제품은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돼 오는 7일부터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 최대 5일까지 생존한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계획된 재정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를 낳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대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전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임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병무청이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에게 이병을 통지했습니다. 승리가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이상 문학상 파문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출판사 문학사상이 공식 사과하고 불공정 논란을 부른 저작권 계약 조건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수상자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1TV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진행자와 일부 출연자를 교체하고 오는 9일 시즌2 첫 방송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의 5분 당. 당이 모자랍니다. 예. 5분 뉴스가 없어지니까 뭐 그냥 숨 쉴 틈도 없어요. 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좀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김용민 라이브가 말이죠. 네. 참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너무 민망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겸연쩍습니다만은 이 2020년 네. 1라운드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용민 라이브가 말이죠. 동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네. 저녁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1등 했고요. 와. 네, 그렇습니다. 또 전체 시사 프로그램 아침, 저녁 다 합쳐서. 네. 전체 2등 했습니다. 2등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엔 3등이었는데 예. 이번엔 2등 했습니다. 네.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수염이 없는 사람 시사 프로그램 순위로는 1등입니다. 제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청결한, 깔끔한 시사 진행자 순으로 보면 제가 1등했습니다. 네, 면도교에서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덕입니다. 제가 이 덕이 삽니다. 정말.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또 이 프로그램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차원에서 오창석 씨 빨리 정리하고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동시간대 출연을 거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이제 풀어드릴게. 예,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참 재성이 학교 다닐 때도 2등도 못 해봤어요. 1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제가 2등을 한번 해보는군요. 네. 훌륭한 제작진과 훌륭한 진행자가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수염이 없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 1위를 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창석의 5분당 5당 명예 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바로
각 당 소식 들어가 볼까요? 네, 각 정당별로 지금 고소 고발이 있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민주당의 고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이죠. 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는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네.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한국당의 탈당,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사실상 강요, 억압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동일한 혐의로 정의당 역시 황교안 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저희가 또 이걸 다뤄보기도 했는데 한국당도 이제 맞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저희 방송 나와서 어제 당장 오늘 고발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위성정당을 두고 지금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요. 한국당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당도 민주당을 고발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찰청에 이해찬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네.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이었는지를 살펴보니 현재 민주당은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한국당이 찾아보니 약 70개국이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네네. 이해찬 대표와 이재정 대변인과 관련 실무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참 시끌시끌하네요. 자, 보수 통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3년 만에 당명을 바꿀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 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위가 추진하는 네. 중도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의 당명을 6일 통합신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네. 혁통위도 같은 날에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통합신당이라는 이름 아래 중도 보수 모두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유승민 의원이 있는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은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4일과 5일 사이 중에 회동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또한 이 비공개 대화가 마무리되면 주중에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물밑 접촉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의견 교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합이 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재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모든 비례대표를 출마시키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출마시키지 않는 분업 관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통합신당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이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도 미래한국당에 출마를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미래한국당에 출마시킬 비례대표 의원들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잘 견뎌야만 통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래한국당 대표의 한선교 의원이 추대된 후에 다른 정당들 비판 의견을 내놓았는데 다른 정당들 소식 엮어서 전해주시죠. 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이 한국당이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며 이성을 잃었다. 네, 실정법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대한신당의 김정현 대변인도 비슷한 맥락의 논평을 냈는데요. 한국당은 낯뜨거운 행보를 그만두고 비례위성정당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정의당의 강민진 대변인 역시 일제에 의해 수립된 만주국 괴뢰 정부의 말로는 비참했다라고 하면서 미래한국당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의 논평을 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 대변인 역시 한선교 의원 자체가 이미 자격이 없다고 판명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보수당 소식 중에 오늘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김웅전 부장검사가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한국당이 탄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네, 김웅전 검사가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역시 이 김웅전 검사 영입을 추진했던 사실이 네.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고위 당직자는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명현 의원이
김웅 전 검사에게 직접 영입 제안을 했었다고 그래요? 했습니다. 그런데 김웅 전 검사 측에서 답변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새 보수당 소식이 발표돼서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훨씬 정치적 미래로서는 예측 네. 가능할 텐데 굳이 새로운 보수당이 뭐 가치가 없는 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보다는 모험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왜 새로운 보수당을 택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 국회와 함께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이 당시 새로운 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훨씬 더 귀담아 의견을 들었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네. 큰 당만 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세나 힘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네. 국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보수당 사람들을 만나보니 기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행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어쨌든 큰 정당만 쫓아다니는 그런 정치 신인이 아니란 점에서는 당 크기 때문에 네. 자신의 어떤 이념이나 철학과 무관하게 기왕이면은 되는 대로 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닌 점은 뭐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인 것처럼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이 이제 모든 지역구 절반 이상의 후보를 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심상정 대표가 남겼었는데요. 일단 4.15 총선 대비해서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구에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네. 대구와 경북, 포항 등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당초 정의당에서 쉽게 후보자조차 내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모든 지역구에 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정의당을 알리고 정의당이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서 해석되는데요. 네. 이 9명 중에 그래도 1명 정도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경북 경주시에 출마한 권영국 후보 정도는 득표력이 있는 후보로 나왔고요. 노동 변호사 네. 출신. 네. 맞습니다. 용산 참사위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활동을 했고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미 무소속으로 15.9%라는 아주 놀라운 득표력을 보여줬습니다. 경주에서. 예. 예, 이 당시 무소속 정종복 후보가 30%, 당선된 김석기 의원이 45% 당선했는데요. 네. 그에 이어서 무소속으로 3등을 했습니다.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덕 후보가 꼴찌를 하는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쉽지 네. 않은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이윤여은 씨. 네, 퇴근길 수도권 중심으로 정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판교 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또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은 자유로에서 김포와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 휴게소와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 쪽은 정구간 정체입니다. 또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에는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다리 지나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와 원효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정체고요.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보고 대통령을 기업체 회장으로 보고 국민이 낸 세금을 기업의 매출로 보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주주로 보고 장관과 대통령 CEO들이 뭘 배당해 줬는지 국회의원들 무보수 지자재 폐지하고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하면 무보수 100명으로 할 경우 1조 8천억 예산 전략 지자재 해체하면 1조 5천억 매년 전략 1년 우리 예산 60%가 전략돼요. 그건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줘야 돼요. 국민 통장에 매월 20살부터 150만 원이지.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 국민에게 드리는 배당금은 무상복지와 다르다며 힘줘 이야기하는 허경영. 이 배당금 형태를 하면요. 이 국민들이 일을 할 때 나는 대한민국의 주주야. 배당금 형태와 기본소득 보장은 완전히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상복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 그냥 우리 국민이 거짓입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온 허경영 군소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도 당선을 확신했는데 제가 여론조사 한 15% 내일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일 있으면 30%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후보를 제치고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될 것입니다. 당시 꿈과 지금의 꿈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2007년 대선 후보 CF 명수제를 넘으면 70만 원씩 나오니 자식 눈치 안 보고 너도 생활 안정되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3천만 원, 가정부터 지켜주니 애국심이 살아나네. 거기에 더해서 전기, 전화, 수도, 핸드폰, 가스 요금을 각각 5만 원까지 국가에서 유보하고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6만 원 하면은 만 원 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고지서를 가정에 한 장도 볼 수 없게 할 겁니다. 물론 재산세, 양도세, 토지세, 종토세 아무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세금이 들어갑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산삼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전국에 1,000개의 산삼 재배단지를 만듭니다. 물론 수출용이죠. 이곳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씩을 주는 전국의 20에서 100살까지 누구든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뉴딜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산삼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공약. 2006년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엔조이에서 이와 관련해 대담을 나눈 김어준과 김용민. 저 특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네. 산삼 재배 얘기 안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1000여 개의 산삼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100만 명의 실직자를 고용하는 산삼 뉴딜 정책을 실시한다. 네. 산삼은 재배하면 이미 산삼이 아니죠. 하지만 산삼을 어떻게 재배해? 네, 인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신의 자서전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를 수천만 부 팔겠다는 야무진 꿈도. 그럼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분이 또 나름대로 기획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이런 책. 이 책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제가 2002년 당시 이 책이 그때 출간됐어요. 근데 출간됐는데 출간할 때 왜 띠지 있지 않습니까? 띠. 책에다가 띠를 두르고 거기 보통 뭐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이런 거 됐을 때 띠지를 두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출간할 때부터 띠지를 둘러서 거기다가 3천만 부. 3천만 부가 팔렸다는 겁니까? 판매 예정. 바이칼 호수 연구 임대 공약에 더해 대선 당선 직후 호련히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이벤트 연출까지. 바이칼호 연구 사용. 그러니까 바이칼호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호수가 아닌데. 그렇죠. 러시아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소 임대 이것도 아닙니다. 몇 년 임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연구 그냥 사용. 당선 직후 2개월간 종족을 감춘다. 왜 종족을 감추십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2개월 후에 어떻게 하느냐? 호련히 88 올림픽 경기장에 100만 명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나타나서 취임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있다. 거기는 8만 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8만 명.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는 개의치 않으시는 거죠. 너무 꿈이 많다 보니 종종 수정되기도.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공약집의 공약 내용을 의아스럽게 여기자 곧바로 뒤집고 바로잡는 허경영. 좀 일견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거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한월궁 관광 수입 연간 50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거기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한월궁 관광 수입은 거기 없습니다. 그건 누가 나를 또 놀리느라고 장난한 거예요. 이 혁명배당금당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누가 잘못 빨리 내리셔야겠어요. 네, 빨리 내리. 혁명배당 홈페이지에 그거 있는 거 빨리 내려. 그건 누가 그걸 올려놨어? 널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 낯선 눈빛과 문제들 보이네 한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친박연대였습니다. 친박연대 기억하시죠? 2008년 총선 때 등장했던 친박연대. 그래요? 그래요. 들으신 노래는 토이의 친박연대는 아니고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청취율에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취해서 제가 노래 제목 소개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친박연대. 자, 2389번 쓰시는 분 친박신당. 네. 자, 그리고 9290번 쓰시는 분 친박연대 맞히셨습니다. 김성재님 가요 무대. 네. 그리고 서방심님 우정의 무대. 네. 그리고 라온님 참여연대. 네. 자, 미모지전 읍스님 정답 용민당. 그래요. 네. 자, 목현정님 정답 숭구리당당. 네, 그래요. 연수원에 계신 우한교민 그리고 의료진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이 말씀 보내셨습니다. 첨언으로. 자, 난 누군가님 오늘 맞춰보자 친박연대 맞히셨습니다. 김기동님 정답 안철수 신당. 네. 자, 그리고 5558번 쓰시는 분 반박연대가 아닌 친박연대. 네. 그러면서 자기가 히읗. 예. 본인 혼자 말하고 본인 혼자 웃고 그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친박연대 맞히신 분들 정답 맞히셨어요. 자,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끝나는 시간이 좀 앞당겨져 가지고 빨리 바로 김성회 소장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 해설사인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치의 속내 코너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코너 주제는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네, 버티는 사람들. 예. 우리 김용민 라이브가 대표적으로 버티는 청취율로 버티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취율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 즉시 유감 없이 이렇게 의무감으로 청취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김용민이를 살리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버티는 사람들 때문에 속타는 각 당의 속내. 자, 먼저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버티고 있는 하위 20% 의원들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버티고 있는 하위 20% 의원들. 근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같은 경우는 20% 컷오프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제로 동원을 했었는데 이번엔 성적을 먹이고 그 성적에 따라서 하위 20%에 포함된 사람들을 전체 점수에서 20% 감점을 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거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하위 평가를 매겼습니까? 의정활동 점수도 보고 입법 상황 그리고 지역구 민심 청취 여론조사 등등 여러 가지를 쓰는데요. 네. 예. 그게 재밌는 건 SNS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유튜브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유튜브? 예. 유튜브 구독자 혹은 예, 그런 것도 다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하위 20%를 가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씨는 그러면 김용민 씨가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은 그냥 전략 공천되는 겁니까? 이 정도 구독자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럴 수 있겠죠. 33만 5천 명이라고. 예, 33만 5천 명에다가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KBS도 라디오 청취율까지 더하면 세상에. 예. 제가 좀 옷깃을 좀 염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 유튜브 구독자 수도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총체적으로 이 평가를 하는 건데 그 하위 평가 20%를 받은 의원들 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은퇴를 하거나 출마를 안 하기로 하신 분들은 제외했습니다. 네. 제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20몇 명 안팎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죠. 오, 그래요. 누군지도 뭐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 명단이라고 이제 몇 가지가 돌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이 네네네. 도는 명단마다 본인이 바라는 바를 한 사람씩 끼워놓은 것이 명단마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아, 명단마다 이름이 그러니까 달라요. 어떤 캠프에서 이 사람 넣었다 저 사람 넣었다 이렇게 돌리는 거라 특히 경쟁자의 그렇죠. 경우는 경쟁자 캠프에서 있는 명단에다가 자기 경쟁자 한 사람을 껴서 돌리는 식으로들 많이 돌려서 확인은 지금 안 되는데 또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 후보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고 현역 의원이 출마한 곳인데 거기 경쟁자로 나선 분들이요 막 선전을 하고 다녀요. 왜 그 20% 공개 안 하냐고. 그렇죠. 지금 그걸 되게 바라는 거죠. 20% 공개하라.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 하나의 주장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자신이 경쟁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 그 20% 안에 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추정하게 만드는 예,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20%라는 거, 그러니까 20% 감점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여론조사 50%에 그다음에 권리당원 투표 50%로 해서 점수를 먹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두 후보가 경선을 나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60이 나오고 신인이 40이 나오면 정치 신인은 40에서 20%를 플러스해서 48점이 되고 60점 맞은 현역 의원은 20% 감점해서 48점이 돼서 동일한 점수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20% 안쪽으로 격차를 좁히는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정치 신인 것도 포함해서. 근데 사실 그러니까 20% 감점이라고 하는데 크게 데미지가 나는 건 아닌 겁니다. 거꾸로는. 예.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위 20%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정말 뭐 사실은 정말 지역구민한테 면고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 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낙인 효과도 생길 것이고요. 근데 기왕이면은 공개를 해서 알아서 이제 물러나게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었을까요? 일단 비공개로 전화를 해서 알아서 물러나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저희는 명단을 알 수 없지만 단수 신청한 곳에서 20%가 끼어 있는 모양입니다. 당에서는 교체를 하고 싶은데 경선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모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두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일단 점수로 평가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당에는 말로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을 잘 구사하는가도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내신 성적 다루듯이 입법을 몇 개 했냐, 뭐 법안 통과율 어떠냐 이런 것들 다 따지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입법 성적이 좋아도 그러니까 발의 건수만이 아니라 통과가 돼서 입법화된 법안 수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 뭐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음에 낙천된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안들이 사실 꼭 쓸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대신 그렇죠. 법안을 잘 만들었다 해도 한두 개만 만든 사람보다는 100개를 만든 사람이 점수를 더 높여받는 구조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붙으면 농사를 1년 지어서 그 작황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농사를 짓는 거고 신인은 맨 끝에 한 달만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농사를 짓고 12달 한 사람하고 20%를 더해주고 감안한다고 해도 크게 소용이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점수로 평가를 하고 20%를 낙선시키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풀어서 신인들이 그 동네에서 평상시에 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이런 식의 그 평가를 하다 보면은 당대표 같은 사람들은 현역 국회의원인 당대표들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법안을 낼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 바빠서. 그리고 회의도 참여할 수 없고 그런데 그건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 정무적인 것을 점수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하게 해야 되는데 표로 심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신인들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4년 내내 선거운동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딱 기간을 정해서 선거운동한 나라가 드물고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부 다 유세차 타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위 평가 20% 통보를 받은 후에 이의 신청도 하지 않고 불출마나 탈당 선언도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꽤 있는 모양인가 봐요. 있습니다. 20%가 깎여도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죠. 경쟁력 그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제 아무리 뭐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은 이건 참 아주 경쟁력이 후보의 경쟁력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밭이 좋은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으면 호남은 후보의 경쟁력보다는 그렇죠. 민심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물갈이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는 뭐 누가 나가도 될 만한 곳.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가볼까요? 버티고 있는 중진들 때문에 속이 타고 있는 자유한국당. 예, 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전부 다 고향에서 출마를 발표했죠. 네. 참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고향이 아니라 고향. 예, 고향에서. 고향. 홈타운.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분들이 이제 보면 그 고향 말고 수도권으로 좀 전진 배치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간 건데 사실 이 문제의 원흉은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당선 가능한 험지로 좀 변질이 되면서 최근에 여론조사도 종로를 제외한 지역에서 몇 군데 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구로 용산 등에서 돌렸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당대표가 전진해서 공격하는 대응을 갖추지 못하니까 다른 중진들도 발을 빼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 현재 자유한국당의 준비 정도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김태호 지사나 홍준표 지사가 이제 인지도는 높지만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혹은 뭐 강북의 어떤 지역에 출마를 해서 현역 민주당 의원하고 붙는다고 하면 살아서 돌아올지 있을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고향으로 들어가서 고향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PK를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당은 속이 타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진짜 뭐 그 민주당에겐 호남이 뭐 아성이라면 아성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는 TK 지역 이쪽이 또 말하자면 흔히 우리들이 표현하기로는 표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물갈이를 하려면은 당 지도부가 모험을 걸어야 하고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선수범 필요하죠. 그렇죠. 2000년 같은 경우가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회창 총재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서 통일 못하는 정치인들은 또 나가서 민국당이라는 당만 그랬습니다. 몰패를 했어요. 민국당이. 지역구 한석, 전국구 한석 딱 두 석 얻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 김윤환, 이기택, 김광일 다 떨어졌어요. 그랬었죠. 그땐 진짜 그 이회창 총재가 모험을 걸었는데 성공한 셈이고 근데 그 2000년 신화를 과연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뤄낼 수 있겠는가? 어쨌든 더 절박한 쪽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모험을 걸고 당대표가 앞장서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어제자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광주 차출론. 아니, 이분이 사실은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계 은퇴는 아니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만한 스피커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아젠다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언론도 따라오고 국민들도 눈여겨볼 만한 이런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얘기를 꺼내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그것도 광주에 출마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김용주 씨 돌아가신 분인데 그 전남 방직을 운영해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이제 김무성 의원에게 광주 나가라 그랬는데 본인은 뭐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고 뭐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 옳은 자세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분. 네, 이분만 한 분이 과연 있겠는가 싶습니다. 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측근까지 탈당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이제 거의 당은 와해
직전에 와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는 제가 보기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요? 어차피 정계 개편에 지금 소용돌이 휘말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릴 때 아마도 이 교부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그 갈라서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네네. 깨끗하게 포기하고 갈라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략 한 80억에서 90억 정도의 국고가 지원되는데 선거 기간 동안 네네네. 이거 다 포기한 거죠. 예. 근데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한 1, 20억 정도 또 나오거든요. 그 돈이 있고 당이 있고 당직자가 있잖아요. 예. 이거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의 그 대한정당 여기랑 힘을 합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당대표로 이 당 구조를 들고 가는 것이 네. 정치인 개인에 비해서는 100배 낫기 때문에요. 네. 예, 전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겠죠. 완전히 손학규 대표의 그 사당이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아, 보통 이 정치는 지지율을 신경 쓰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사퇴를 하셨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네. 워낙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3이냐 2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뭐 이런 마음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그렇게 쉽게 그 당을 포기할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뭐 짐작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이제 이대로 손학규 1인 체제 정당으로 해서 다른 정당과 합쳐지면서 그 네. 정당에서 어떤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없고 돈은 있고. 좀 이런 경우도 다 있나 싶어요. 본인은 있지만 당직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데 예. 당직자들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돈도 물론이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아주 기현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회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만나도 되는 거죠? 밖에서 긴장하는 표정을 지어가지고 55분에 끝나는 거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털없는 시사 프로그램 전체 1위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